고영식입니다. 올해 60이 되었죠. 인천 송림동, 여기가 제 평생의 터전입니다. 그 흔한 이사 한 번 없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거리에서, 같은 골목길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모두 이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제 몸에는 송림시장과 제물포역, 동산고등학교 앞 분식집 골목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그 시절 친구들이 놀던 운동장과 어머니가 김치며 반찬거리를 사오던 시장 입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철공소를 하셨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벗을 때면 얼굴 가득한 그을음 속에서만 눈동자만 번뜩이던 분이셨죠. 말수가 적었고 손은 늘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으로 살림을 꾸리며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팔았습니다. 5 식구가 한 방에 엉겨 자던 어린 시절에도 저는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힘이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곧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한다거나 멀리 대학을 가는 건 우리 집에서는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또래에게 공무원은 꿈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었죠. 운이 좋았는지 저는 단박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만나는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하셨다더군요. 20살 고영식은 그렇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해가 지나고 저는 54세 6급 행정직으로 조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년까지는 아직 6년이나 남아 있었고 남들이 보면 왜 벌써 나오냐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든 책상에서 내려오면서 뒤늦게라도 내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어떤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 손으로 꾸려보는 것. 그 늦된 꿈 하나를 위해 저는 그렇게 관청 문을 나왔습니다. 그간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 수익형 채권, 그리고 퇴직금까지 포함해 손에 쥔 돈은 약 2억 2천만 원. 다시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면 작은 가게 하나쯤은 충분히 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월세 받으며 조용히 수익을 누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면 아내에게 손 벌릴 일도 없을 것 같았고요. 제가 구상한 은퇴 후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위험이 없으며 수익은 단단한 길. 바로 그때 송림동 인근의 하풀이라 불리며 급속히 개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맞은편 송림파인앤유 아파트의 지하 상가였습니다. 2층 규모의 복합 건물 상가동으로 제가 본 호수는 지하 1층, 전용 약 13평 크기였죠. 점포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인근에는 대학생과 아파트 거주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설명에 솔깃해졌죠. 실제 현장을 보러 갔을 때 지하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개방감이 있었습니다. 천장도 높았고 입구도 넓었습니다. 요즘은 지하도 잘 됩니다. 특히 음식 전문요라는 분양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입가는 6억 2천만 원. 그중 4억 원은 은행 대출,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분양사에서 준 수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세는 250만 원 수준, 공실률은 낮고 수익률은 연 5% 이상이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미 세입자가 잡혀 있었고 별다른 수리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점포를 갖게 되었다는 기분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몇 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몇 달 뒤 세입자가 갑자기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도 애매했고 대체 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연락은 잘 닿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요즘 상가는 다 그래요 라며 둘러댔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구청과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상가는 공부상 종교시설로 등록돼 있었고 옆 점포와 칸막이조차 제대로 나뉘어 있지 않은 구조상 불량한 공간이었다는 걸요. 알고 보니 이 상가에 세입자가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연 4% 이자의 대출, 월 200만 원이 넘는 원리금 상환, 그리고 빈 점포로 인한 고정비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관리비, 세금, 부동산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달 마이너스만 쌓였습니다. 결국 자금을 메우기 위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까지 손을 벌렸고 추가로 3천만 원 이상이 연체 이자와 수수료, 각종 제반 비용으로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서류 뭉치, 고지서, 독촉장뿐이었습니다. 2025년 봄, 결국 이 상가는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가는 1억 7천만 원.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상가의 가격이 맞는가 싶었죠. 단순 계산으로도 4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입한 자기자본 2억 2천은 온데간데 없고 빚만 2억 3천이 생긴 셈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정비, 정신적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을 포함하면 돈으로 셀 수도 없는 손해였고요. 잃은 건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통틀어 모은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손끝에서 툭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 모든 것이 낙찰과 한 줄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이 끝나기를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그런 거잖아. 난 괜찮아.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아팠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입안이 마르듯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용서나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단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실 구석에 상가 관련 서류와 은행 통장 복사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독촉장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듯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고 밀어넣고 쌓아만 갔죠. 시간이 지나며 그 위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일 때마다 닦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실패한 증거였고 동시에 벌처럼 내려앉은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긴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징벌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서류의 제목들, 잉크 번진 숫자들, 손끝에 남은 종이 냄새가 저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자신이 제법 현명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융 공부도 틈틈이 했고 시중에 떠도는 투자 강의나 노후 재무설계 특강도 챙겨봤죠. 공무원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이들이 멍청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 발을 들이자 그 모든 게 허울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해석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체감했죠. 투자엔 마음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중장년 은퇴자에게 상가는 절대 쉽고 안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공실나면 어쩌나 하는 단 한 줄의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흔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보상이라 생각했고 시장도 그 보상을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장은 그런 착각을 가장 먼저 비웃는 존재였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라는 안일한 마음이 저를 망가뜨린 겁니다. 노후의 안정은 욕심 없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걸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젠 그 종이 뭉치를 하나씩 태우고 있습니다. 매달 한 장씩.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닙니다. 감정도 미련도 없습니다.
처음 한 장을 태울 땐 손이 떨렸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킬 때 마치 그 종이와 함께 내 실수도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장쯤부터는 무덤덤해지더군요. 그건 복기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무감각하게 제 인생의 실패를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절절한 경험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란 건 누군가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일 테지만 제겐 이 실패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해석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기록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억조차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오늘도 한 장을 태웁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태우는 건 종이지만 실은 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